네,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특위 의원들의 질문은 그에 비해 무디었습니다. 5차까지 이루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정작 최순실 씨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빈손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또 헌재는 탄핵 사유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저희가 지금 하단에 좀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새누리당 새 비대위원장의 임명진 목사죠. 임명진 목사가 좀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소식은 뭐 잠시 뒤에 저희가 다뤄올 때 새누리당 이야기할 때 한번 잠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 국정조사 5차 청문회를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뭐 현상금까지 걸리면서 찾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증언들을 많이 피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어제 현장음 한번 듣고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녹취 한번 듣겠습니다. 최순실 씨 아시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거기에 덮여서 그런 적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도 많거든요. 어디 그런 적 없습니다. 최순실 씨 아시죠? 청문회 왜 안 나오십니까? 최순실 씨 아시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에 대해서 다 들어가겠습니다. 좀 비키세요. 잠적하고 청문회 안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최순실 씨 전혀 모르세요? 네, 함께 봤는데요. 저희 이제 어제 출석할 때부터의 모습입니다. 기자들도 가장 궁금했던 게 최순실 씨를 과연 아느냐의 질문이었는데 시종일관 모른다고 얘기했고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 아마 그 우병우 전 수석은 후회 막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후회 막급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도를 질문하려고 나를 불렀다면 애시당초에 피해될 이유도 없었고 처음 그저 나와서 그냥 있는 대로 답변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국회의원들 청문회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여지없이 드러냈고 성의까지 없는 그래서 국민들의 화만 돋운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을 불러놓고 새로 밝혀진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에 우병우 수석의 해명만 하루 종일 온 공중파와 케이블 TV가 국민들 앞에 내놓아서 국민들 어제 아마 굉장히 실망하고 화나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저는 좀 이제 수석님하고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만은 좀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에 우 수석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 정도 실력이면 내가 나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아주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그 눈빛은 이렇게 반짝하지 않고 그런 예행 연습을 철저히 하고 네, 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 기회를 가지는 자기로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이제 그런 청문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변명할 기회만 준 꼴이다라는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태도 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질타를 좀 받았잖아요. 그 태도는 저는 사실은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런 자리에 나서서 저 정도의 태도를 취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우병우 수석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사실은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밝혀낸 팩트. 네. 그동안에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은 스스로가 자기 모순적인 발언이나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국회의원들이 잘 정리를 해서 최소한 새로운 뭔가를 밝혀내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이라도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조직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과정을 묻는다면 예. 그 질문, 사실 청문회라는 것은 그 답변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 죄를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청문회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만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 청문회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질문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당신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다 나름대로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자기 변명, 자기 해명의 논리를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 논리를 골목 그 사람이 얘기할 만한 그 논리를 깰 수 있는 그 사실들이 널려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 사태를 관심 있게 보고 정리한 제 눈에 봐도 왜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질문하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입장에서는 아마 어제 쾌재를 불렀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잔뜩 벼르기만 했지 뭐 불러라 해놓고서는 결국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한 거는 그 반복된 질문도 계속했었고요. 사실은 5차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적받았던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변명을 할 수 없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네.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국조위원들이 골목골목 그야말로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해서 팀 플레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기성정결이 있어서 앞에서 이 의원한테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다음 의원은 이렇게 했냐라고 해서 마지막에 사실 당혹스럽게 해주는 네. 그런 어떤 절묘한 장치 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 말하자면 국조위원들조차도 중구난방식에 말하자면 의원들 보면 질문 가지식만 많았지 답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네. 오히려 답변을 유도해서 들음으로써 사실은 말을 많이 시킴으로써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이 모순되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네. 자기 질문에 바빴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크게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사실은 정인들보다는 참고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뭐 태블릿 PC 관련해서 자기 의도만 하려고 했던 그렇게 시간 빼먹기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국민들로부터는 실망을 갖게 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아까 맨 처음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최순실을 당신이 아는가 이런 질문은 그야말로 우문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질문으로서 아, 저 사람이 최순실을 몰랐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유도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를 했을 때 그 문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사실입니다. 예. 그 문건이 생산될 때에 우병우 수석은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건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생산을 지시하고 나중에 추가 문건을 생산할 때 그 생산을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 중단시킵니다. 네. 그 일들은 당시에 그 문건을 생산했던 그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언론 증언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시 청와대의 친인척을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네. 그때 몰랐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알았는데도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취하지 않았다면 우병우 수석은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한 최순실과 우병우 전 수석의 관계는 사실은 그 사람의 입에서 저희가 최순실을 사실은 알고 최순실의 말대로 했습니다라는 말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팩트들을 하나씩 국회의원들이 따져 들어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들이 지금 그때 왜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청문회의 요체거든요. 네. 그거를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열 몇 시간 동안을 우병우 수석의 해명만 그저 그냥 늘어놓게 하고 안 되니까 이제는 그 허다못해서 국회의원들이 호통만 쳐서 메모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막.
아니 메모를 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네. 메모는 그동안에 나온 청문회 증인과 이 사람들이 모두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은 왜 따집니까? 그 눈빛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답변하는 말에 거짓이 있는지 예, 예. 그리고 잘못이 있는지 네. 이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청문회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이요. 어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제 그 위증교사 문제로 1시간 정도를 허비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이 정인에 대한 신문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본 의원은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는데. 본 의원은 위정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미꾸라지 가족 가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이완영 의원의 발언은 공작 정치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의원을 사찰했던가 또 발언의 그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당에 간사로 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은폐 노력에 방해 노력의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완용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건 다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네, 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저게 이제 청문회 시작 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저 공방이 계속 이어졌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위증교사 논란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저 논란은 사실은 청문회 그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어제의 논점은 반복됩니다만은 우병우 수석의 국정농단의 방조 또는 비호, 의혹을 밝혀내는 자리입니다. 저 위증 논란 자체도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이 위증 그 교사 그 혐의가 있으면 질문 과정에서 그것을 밝히도록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저런 자리에 누군가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요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 여야 의원끼리 하루 종일 싸우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답변해야 될 시간을 그만큼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즐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광경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저 논란이 그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왜 저 논란으로 증인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국회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선출한 그 헌법 기관으로서 국정농단을 한 당사자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라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인격모독적인 발언에다가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또 한편 지금 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른바 이런 그 국정농단 때문에 네. 나라 품격이 떨어졌는데 저런 모습은 한 번 더 거기다 확인 사살하는 것처럼 국회까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저런 논의는 사실은 공식적 청문회 자리 이전에 간사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미리 사실 보통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논의하면서 그렇죠. 오전에 예를 들면 어떤 의결을 하든지 안건 처리를 하든지 해서 매끄럽게 오후 회의 때 이렇게 의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했어야 될 문제고 더군다나 처음에 들어와서 같이 참고인과 증인이 앉아 있는 자리를 다시 자리 배치하느라고 했고요. 그렇죠. 또 5명의 의원들이 모두 발언한다고 7분씩 해도 거의 35분. 그다음에 예. 추가 발언 자유 신청해서 한 10분. 그건 50분 이상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병우를 앉혀놓고 조혁을 앉혀놓고 지나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 뭐 시원한 걸 한번 듣고 싶은데 한 네. 시간은 그냥 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루 종일 이끌어낸 결과도 시원한 게 하나도 없었다 네. 하는 것이 좀 가슴이 아픈 문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총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역시 준비 안 된 의원들이 정말 허탕, 맹탕 청문회를 하게 됐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 이제 시민들의 제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보를 통해서 어제 이제 우병우 증인의 지인도 또 실체가 드러났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김경진 의원에게 들어온 제보도 있었고 또 박범계 의원이 알자회라든지 이런 실체들을 드러낸 것들이 있었거든요. 김경진 의원의 어제 그 제보 내용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내용 한번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최순실과 오는가 동시에 우병우가 원전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어. 부자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나는 여기 기억만 하면 소풍 오는 기분이 소풍 들어갔어.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거야. 이거 성명 그거야. 그 병원 부인인가 봐. 김영재 소녀니까 부자가 업체는 사장이거든. 실 만드는 회사. 최순실은 이영희로 왔거든. 컴퓨터에 인형사태 이름을 딴 이름을 넣으니까 최순실 이름이 이영희로 들어가는데 우병우가 이 최순실 걸 다 맞고 애들끼리 사실 저 부분도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변조도 돼 있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런 내용들의 제보들이 계속 잇따랐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이제 보다 이제 답답해서 저런 제보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번 이 탄핵 정국에서 그 국민들이 이를테면은 정부의 이 형태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 저 청문회나 아니면은 그 특검이나 이런 곳에 관심을 굉장히 증폭시킨 것이고요. 저런 제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그 관심을 갖기 때문에 바로 저런 녹취도 하고 해서 이제 저 제보 내용은 사실은 약간의 검증은 필요합니다. 우병우 수석 얘기대로. 그렇죠. 네. 검증은 필요하지만 여하튼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쏠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교직을 해가지고 뭔가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제보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를 뭔가 열매로 맺어주는 그런 마무리가 잘 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제보 내용 중에 이완영 의원 앞서서 이제 위증교사 의혹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얘기 중에 같이 사진 찍은 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랑도 같이 이렇게 앉은 자리 고령 향후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파장이 좀 번질까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사실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은 이미 인지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의원 자체가 고령 성주 7구 지역구 의원이고 당연히 고령 향후회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우병우의 장인이 고령 향후회 물론 돌아가신 분이지만 향후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부회장이고 그다음에 또 정동춘이라는 분은 이 의원하고는 대륜고등학교 대구의 고등학교 선후배 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윤회 사건 때부터 이경재 변호사가 어떻게 얽히고 있는가. 정동춘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정윤회 사건 때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밀착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중앙에 우병우가 있고 어떻게 그런 우병우 장인의 그 흐름과 장모의 흐름이 고령이라고 하는 지역 항맥과 인맥 속에서 이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가. 정동춘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주변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최순실, 우병우 또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지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사실은 저런 사진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이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죽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그 메모 같은 것들을 봐도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이 가로 세로로 엮여 있구나 하는 것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그걸 좀 공부를 해서 어제 사실 굉장히 기회가 좋았는데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듭 의원들의 어떤 부족했던 준비에 대해서 좀 질책을 좀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또 다른 인물로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죠. 조여옥 대위. 여전히 모든 것을 부인을 해서 역시나 좀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혁 대리가 핵심적인 그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브랭크가 된 시간이 네. 대통령의 아침 시간대거든요. 7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면 오후에 어떤 진료 기록까지 한 것은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2시 이후에 5시까지 행적은 들어가 있는데 예. 실제로 의원들이 캐물어야 될 것은 오전 시간대의 실질적인 오히려 그 조희혁 대위보다 10시 반에 우병우 수석이 왜냐하면 광주지검장한테 왜 서부 문제를 해결했냐면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지시를 했냐 안 했냐가 그렇죠.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시간에 저는 청와대에 있었냐 없었냐라는 부분을 다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조희혁 대위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 진료라고 하는 것을 주사를 놓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는 건강 체크도 포함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오전반, 오후반 주로 제가 보기에는 간호장교가 3교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런 부분에 나는 오전반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걸 너무 성형 의혹에만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있었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헛돌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혜옥 대위도 말을 좀 바꿨어요. 근데 사실 그 의무동과 의무실의 차이는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사실은 그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의무동과 의무실의 차이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 사실은. 간호장교니까 당사자니까 알 수는 있겠죠. 물론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 김영주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예. 사실은 그날 바로 그 세월호 참변이 있었던 바로 그날 예. 성형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사실은 지연 말단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큰 사고가 났는데 왜 대통령은 즉각 집무실로 나오거나 또는 청와대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가는 곳이 상황실입니다. 예. 상황실에 가면은 모든 통신을 장악을 해서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실시간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고가 났는데 오전 내내 관저에 머물고 예. 오후에도 관저에 있었고 도대체 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예.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아주 지연 말단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날 뭐 무슨 주사를 맞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장수 그 주중대사는 자전거를 태워서 대통령에게 2군데로 보고를 했다 하는데 예. 이런 화급한 상황에 요즘 같은 시대에 전화로 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대통령 비서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큰 사고가 생겼으니 즉각 대통령과 연결을 해라 예. 라고 지시하고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의 자세입니다. 네. 그걸 하루 종일 하지 않은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 청문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조대위의 그 답변은 네. 사실 어느 그 지연 말단의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말이 엇갈리는 점이 있지만 저는 저건 그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동이냐 또-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 예. 사실은 청와대 간호장교가 있는 이유는 대통령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겁니다. 직원에 대한 하는 건 굉장히 부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와대에 있는 그 장교들이 나와서 직원들 건강 관리 하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디 있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뭔가 네. 큰 한방을 좀 기대했는데 역시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네네.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조차 그렇죠.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제일 먼저는 사실은 의무실에서 건강 체크부터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부터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해왔던 건강 체크도 거부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경호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야지 엉뚱하게 조 대의가 모든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방향이 잘못됐다. 어찌 보면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잘못된 답을 정해놓고 찾아간 꼴이 그러니까 된 굉장히 기본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셈이 된 대통령의 그 위치가 예. 어디여야 하고 예. 그리고 그런 사고가 생기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이 취재만 해도 사실 그 질문은 늘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질문을 본질에 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저 그냥 곁가지만 계속. 근데 이제 한 가지 뭐냐면은 바로 그 성형수술 그 시술, 예. 성형시술 의혹이 번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그쪽으로 많이 쏠린 겁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나 아니면 뭐 약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무슨 이 흥미 위주의 약간의 그 선미 영화 보는 그런 네. 기분을 느끼게 하니까 네.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런 곳까지 지금 온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네.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뭐 사실은 그동안 청문회 5차례 진행되는 동안 가장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모르겠지만 그 김성태 위원장이 항상 동행 명령장을 이렇게 수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여러 이제 증인들을 찾아서 이제 직접 가겠다고 합니다. 26일인가요? 26일 날 이제 현장 청문회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세요? 그거 역시 잘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치소에 가서 이제 그 청문회 위원들이 지난번에 청와대에 가가지고 그 연풍문 앞에 가서 이제 행위를 했듯이 예. 일종의 퍼포먼스 이상은 더 이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가서 그저 그냥 우리가 여기 왔다. 그리고 나오도록 해달라.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못 나간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럼요. 그게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 이상의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런 그 청문 거부, 그러니까 출석 거부 문제 같은 것들은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제도적인 그 변화 같은 네. 것들이 저는 시도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 26일 날 저 행위는 그저 그냥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 이외에 특별한 이 효과는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그 청문회를 관심 있게 보는 계기가 됐으니까 예. 얼마나 허술한가, 미비한 게 많은가를 한 것으로 하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까지 간다고 그러면 네. 청문회 증인들도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받아야 될 것 같으면 피해갈 수 없고 네. 또 말하면 위정을 했다든지 불출석했을 때 굉장히 무거운 뭐 벌이나 죄를 줬을 때 그걸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부분들은 보면 이번에도 적실하게 나온 거는 여당 의원들은 마치 청문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뭐 지금 위정교사의 얘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밝혀라고 하는 그 청문회가 여야끼리 싸움하는 전쟁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태도부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뭐 특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어제 청문회를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좀 성과라면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특검 조사에 임하게 될 때는 저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패를 좀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효과는 저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검은 아마 청문회의 국회의원들과는 그 차원이 다른 아마 질문과 뭔가 캐내려는 일을 하게 될 터인데 네.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청문회에 나와서 거짓을 말했을 때 결과적으로 매우 무거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망갈 퇴로를 완전히 막아주어야 네. 청문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거기 나온 증인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 나와서 그 위증을 했을 때 처벌은 매우 가볍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이번엔 특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몇몇 증인들은 아마 저 위증뿐만이 아니라 특검에 의해서 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를 조금 기대해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는 이제 준비기일 심리가 열렸는데요. 좀 뭐랄까요? 좀 신속한 결론을 내리려는 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대체로 많은 부분을 이제 받아들일
받아들이면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 핵심을 골라서 말하자면 예.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빨리 한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조목조목 잘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은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재판관들의 어떤 퇴임이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정미 재판관이 뭐 또 같이 그 안에 그 주심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뭐 3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말할까 신문을 빨리 해서 정리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헌재 어제 첫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헌재는 이번 탄핵이 국회에서 그 의결된 바로 그날부터 아주 신속하게, 왜냐하면 사실은 헌재 입장에서는 이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이 결국은 나중에 그 결론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첫날 바로 해외 출장 가 있는 재판관들에게 그 빨리 귀국하도록 종용을 하고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고, 네. 그리고 신속하게 그 답변서를 그 내도록 했고요. 그리고 네. 어제 그런 일까지 다 지금 착착 그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이 지금 바깥에서 그 빨리 그 심판하라는 그런 압력을 어떤 형식으로 소화를 해서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론의 그 설득력을 더 높이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헌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내용을 보니까요. 그 7시간의 행적을 이제 낱낱이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하고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이제 어쨌든 7시간의 행적은 이제 국회에서 넘어갈 때는 이제 생명권에 대한 부분으로 네. 이렇게 뭐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요청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그 답변의 내용, 실체가 물론 대통령 입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측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답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지켜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새누리당 뭐 분당 사태 관련해 가지고요. 비박계가 오늘 아침에 비박계 당명을 개혁 보수신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7일에 분당 선언을 한 직후에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을 하고 원내대표까지 이제 함께 선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앞서서 이제 전해드렸지만 기존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그 임명진 목사를 좀 내정을 했습니다. 전 당 윤리위원장이죠. 그렇죠.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선은 아까 그 개혁보수신당은 아마 가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탈당한 의원들이 만드는 신당은 아마 당명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고, 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그 새누리당의 그 저 탈당파 의원들은 그 이를테면은 정통 보수 정당의 맥을 우리가 잇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간 건데요. 네. 그 판가름은 아마도 그 다음번 대선의 후보를 누가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겠죠. 따라서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세력 분포만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127명이죠. 네. 127명 가운데 34명이 탈당을 하게 되니까 그날 34명 모두가 탈당할지도 사실 아직은 모르는 일이고요. 예. 한두 분은 아마도 지역구 사정 때문에 나중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최소한 사실 세력으로 보자면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남아있는 잔류한 그 새누리당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나간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 탈당한 새누리당의 다음번 대선 주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류 그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규모는 크지만 다음번 대선 주자급의 그 이를테면은 그 조사의 대상으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가운데 이인재 의원이 다음번 대선 출마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지지율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아직은 그 관심 대상은 아니고요. 네.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이 향후 권력 창출이 정당의 가장 큰 목표일 터인데 예. 그렇다면 이 세력이 탈당파에게 그 정통 보수 당의 그 맥이 이어지게 될 것이냐 네. 아니냐는 그 가늠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그 하나의 잣대로서 지금 다음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탈당 규모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 지역 의원들인데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에 안 오면 탈당을 하겠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권 주자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충청권 의원들이 뭐 계시고 또 일부 이제 충청권 의원을 외에도 관망하고 있는 의원님 중립지대에 있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뭐 탄핵 과결을 했을 때 실제로 반대표를 던진 분들은 60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새누리당. 그렇기 때문에 많이 관전을 해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아직 창당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 18.7%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예. 마음의 중간에 있는 의원님들은 솔깃해질 수도 있고 예. 아까 우리 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대권 후보들이 거기에 가 있다. 반기문 후보까지만 전 총장까지만 들어온다라면 상당히 거기가 전체적인 사실은 모든 대선은 역대급 51대 49였습니다. 나는 네. 다음 대선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쏠림 현상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 네. 전반을 다만 이제 반기문 총장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직접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까. 일정 정도의 비박계 플러스 알파가 있고 난 다음에 약간 새누리당의 색을 탈색한 이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한 2월 달 넘어서. 예. 그럼 그때 아마 추가 탈당이 최소 20명 이상 된다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원내 제3당, 국민의당 38명이니까 넘어서네. 이상의 어떤 50명 가까운 정당으로 출발하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군이 그게 집약된다 그러면 예. 국민들의 지지도가 뭐 예를 들면 제2정당의 수준까지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그야말로 국민의당이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가 없으리란 법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거취도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향후 정국에서 1차적으로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그 정치판의 판을 정리하는 네.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과 엊그제 그 반기문 총장이 마지막 이 기자간담회를 뉴욕 특파원들과 했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동안의 반기문 총장이 보았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매우 직설적이고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반기문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 중이시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은 이 반 총장은 그동안의 국민들에게는 이른바 친박 의원들과 함께 다음번 대선을 노릴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것을 사실은 반 총장은 외교적 어법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정한 겁니다. 예. 이제는 친박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가 본 그 코멘트의 의미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충청북도가 고향이니까요. 예. 네. 충청권 대망론이 그들에겐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이 들어와서 새누리당 탈당파와 함께 현재의 보수 정당에서의 어떤 이 실정의 탈색, 일정 부분 새누리당의 색을 탈색하게 되면 예, 예. 반 총장은 그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정계 개편의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면서 아마 다음번 대선에 급류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늦어지진 임명진 목사님 얘기도 좀 해야 네. 될 텐데요. 짧게 좀 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사실은 새누리당에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고 최근에 경실련 대표를 하셨는데 네. 좀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가셨다는 저는 상당히 좀 놀란 부분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개헌을 중심으로 다당제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진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결국에는 말하자면 보수 신당과 다당제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